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다시 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 전면적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특히나 우리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더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JIBS에서는 우리 제주사회 복지 현실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더 나은 복지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네 분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도영 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경의 평강노인복지센터장 나와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선 동제주 종합사회복지관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좋은 말씀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면서 진짜 전례 없는 어려움들 많은 분들이 겪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 취약계층 분들의 어려움들은 더 우리가 말할 수도 없을 만큼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제주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분들 실태는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김경미 의원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우리 복지사각지대라는 말이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근데 아마 코로나 팬데믹 이후니까 더더욱이 복지사각지대가 조금 더 빈도가 좀 높아지기도 했고 또 꼼꼼히 챙겨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 건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장애인 당사자들이 확진이 되거나 또는 이제 격리가 되었을 때 우리 활동 지원을 받고 있는 독거 어르신이거나 중증 장애인 경우에는 확진이거나 독거인 상태에서 자가격리가 되면 활동지원사의 안전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이 안전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또 가라고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럼 이용자들은 혼자 다시 그 이주를 견뎌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게 저한테 좀 의뢰가 많이 왔던 것 중에 신장 장애인분들이 일주일에 3번을 투석을 받습니다. 근데 투석을 받는데 자가격리거든요. 그럼 2주 동안 나갈 수가 없는데 일주일에 3번은 가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병원에 가면 자가격리이기 때문에 또 받아주질 않아요. 그 병원이 또 확진의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주의 큰 이런 사례 부분이 좀 부족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는 이 사례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까지 이르신 신장 장애인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이제 더더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좀 들죠. 그런 상황까지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또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수님? 네.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사실은 가장 취약한 그 계층 중에 하나가 아동 청소년입니다. 아동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무르면서 그 집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 일하러 갔을 때의 어떤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을 수업으로 듣는데 그 오류가 났을 때 해결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가정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그 부모의 어떤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푸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애들도 이제 밖에서 활동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다 보니까 그 좀 자해하는 경우가 좀 생기고 있고요. 실제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10대와 20대의 그 고의적 자해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는 코로나19 때문에 영향이 크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노인 어르신분들도 어려움이 더 많아지셨죠? 네, 노인 분야에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삶의 경험치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 옆집 할머니의 사례를 보면 88세 난 어르신인데 어르신의 일상이 경로당 가서 친구들하고 지내시다가 점심 한 끼 맛있게 드시고 일주일에 한 번쯤은 사우나 가서 또 뜨뜻한 물에 몸도 담그시고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에서 주 3일 정도는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좋아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그랬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경로당 문 닫혔죠. 네, 네. 친구 만날 수 없죠. 아. 따뜻한 식사를 나눌 벗이 없어졌고 그리고 어떤 재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노인 일자리도 감축 운영이 되다 보니 네, 네. 어르신의 용돈마저도 줄어드는 이런 현실들이 생겼습니다. 네. 어르신이 집에 계시면서 있게 된 상황들은 나 혼자 있는데 어떻게 보일러를 떼느냐, 어떻게 혼자 에어컨을 돌리느냐, 나 혼자 참으면 된다. 아. 그래서 더운 여름, 네.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먹먹합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사냐, 네. 내가 살아온 대로 좀 살면 안 되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사각지대라는 것은 결국은 챙겨야 될 것을 놓치고 못 챙기는 경우잖아요. 네. 아, 우리가 못 챙기는 것들이 주변에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오늘 그런 저런 이야기들을 또 같이 나누면서 대책에 대해서도 좀 마련하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복지시설에서도 어려움들이 있죠, 관장님. 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시설도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 발생했을 때 복지기관들이 전부 문을 닫도록 하고 그렇죠. 복지관도 휴관 명령이 떨어지면서 좀 많이 당황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아까 고경혜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시설들이 이제 모두 폐쇄 운영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시설 장애인분이나 노인분한테 있어서 거주시설은 집입니다. 네, 네. 집단 생활을 하는 병원이 아닌 그들에게는 집인데 집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시오. 집 안으로 누구도 들어오게 하지 마시오. 이런 명령이 떨어지면서 그곳에 생활하신 분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지금도 원활하진 않습니다만 지금은 좀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움직임이 허용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참 인권의 문제하고도 저는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거주시설에 생활하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우울증이 엄청나게 증가했고요. 특히 네, 네.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정서 불안이 왜냐하면 계속 밖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 이제 장애인분들이 전혀 못 나가게 하니 그 건물 안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정서 불안이라든지 이상행동 같은 게 많이 증가하면서 그곳에 같이 생활하는 장애인분들, 종사자들이 다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확진이 발생할 경우는 이제 손실보상을 제한시키겠다라든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행정명령을 내려버리니까 뭐 거주시설뿐만 아니라 복지기관들이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 같은 이용시설조차도 적극적인 그 취약계층한테 적극적인 서비스보다는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위축하게 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하고 네, 좀 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복지가 사실 이렇게 대면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던 건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또 어려움들 또 취약계층은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직접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고통받고 소외받는 분들의 이야기 먼저 좀 만나보시죠. 예, 저희는 그 주 이용자가 발달장애인 분이시고요. 발달장애인 분들이 최장 6개월 동안 보호와 사회성 함양을 위해서 거주 공간으로서 기능하는 곳입니다. 기존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던 시대라면 하루의 일과 중에 낮 동안은 거의 밖에 있어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체험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주거 공간이 갖고 있는 보호라는 기능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를 넘어서 권리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갇혀서 이 안에서 사실 이분들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에 걸린다고 해도 어떻게 가장 안타까운 거냐면 혼자 자가격리가 어려운 거예요. 이분들을 위한 또 누군가가 밀착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이런 예견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향후 또 다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는 안전하지 않잖아요. 향후 미래를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이나 연구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복지관이고요. 저희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뭐 경로 식당이라던가 그다음에 경로 대학이라던가
그다음에 다양한 어르신들 취미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 특성상 그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되게 많으시고 저희가 한 달에 2번 정도 연락하는 거 이외에는 따로 연락을 하실 분들이 없으세요. 가장 큰 문제점이 저희 용급인대 아파트 단지 내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저소득 주민이 많다 보니까 IT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안 갖춰져 있어요. 그 말인즉슨 그 와이파이 환경이라고 하죠. 저소득층이 모여 있는 곳에는 공공 와이파이가 필수로 구비가 돼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4차 혁명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뭐 움직임 센서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움직임을 살피고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는 긴급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뭐 방문한다라던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서비스 제공받는 것도 빈부의 격차가 있는 게 아니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와이파이 환경이 없으면 서비스를 못 받고 그거는 저희가 일선에 있는 사회부처자들이 고민은 하지만 저희가 ICT 기술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ICT 기술자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가서 어떻게 좀 접목할 수 있는지 저희 사회복지 현장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조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청소년 복지 시설이 사회복지 시설 중에서도 제일 열악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보시다시피 이 시설의 규모가 작잖아요. 시설의 규모가 작은데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격리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격리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자체에다가 자꾸 요구를 했었었는데 보통은 여기 10명 정원에 9명, 10명 정도 있었었는데 지금은 한 7명, 8명 정도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것 같고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 아이들하고 외부로 나가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고 외부 강사님들도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외부 강사님이 오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조금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교육이 잡혔는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이들도 힘들고 저희들도 힘들고 근데 외부에서 그렇게 제한을 줘버리면 저희들로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가능하면 방역 지침을 지키고 이제는 코로나랑 같이 간다라는 입장이라고 하면 좀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진행할 수 있게끔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 이야기를 좀 담아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정부에서도 사회 안전망을 더 두텁게 하면서 또 실질적인 뭐 지원이나 대책 마련을 하겠다 하지만 여전히 좀 턱없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이런 게 좀 뜻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복지 사각지대 얘기는 사실 코로나19 이전부터도 계속 나왔던 거고요. 근데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더 이렇게 어려운 현실들 왜 자꾸 반복된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봐도요, 이 사회적 재난은 항상 동일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실제 그 미국의 시카고 사례 그 폭염 사례를 보더라도요. 그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폭염으로 인해 사망을 하거든요. 이유는 에어컨 같은 게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란 거죠. 실제 고령자나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같은 재난 취약계층은요. 혼자서 재난이나 어떤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그 취약계층들은요. 취약성은 높은데 새로운 위험 환경에 그걸 뭐라 그럴까요? 위기 대응 능력? 이게 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스란히 피해를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대처도 빨리 해야 되는데 네. 혼자는 그걸 못 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변에 도와주지 않으면 또 2차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게 있는데요. 실제 뭐 과거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대지진 사례도 보면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 제일 많이 지진 피해를 입었고요. 코로나19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 두기 드는 순간 아까 우리 패널분도 얘기하셨지만 자가격리할 때 신장장애인들 피해 입는 거라든가 아니면 아까 우리 어르신 자녀를 못 만난 사례든가 이게 가장 먼저 오게 되거든요. 즉 이거는 우리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1순위로 해야 되는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만 하는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관장님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바로 앞에 우리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주도는 큰 타격을 입지 않았지만 육지부는 메르스로 인해서 취약계층들의 재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간염병에 대한 취약계층의 재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대책은 따로 별도로 수립이 돼야 됩니다. 정보든 자원 활용 능력이든 이런 것들이 취약계층 외의 분들이 확보할 수 있는 것과는 아주 다르거든요. 그래서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세밀한 지원 체계들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어떠한 재난이 또 오더라도 똑같은 일을 저는 반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코로나를 겪은 이번만큼은 다음에 나올 사회적 재난뿐만 아니라 자연 재난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장애 유형별로 계층별로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부분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 물론 지금 각계각층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연구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더 매뉴얼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의 대응책에 대해서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별로의 대응책도 필요하지만 사실 사회복지 시설이 있는 이유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곳인데 가장 먼저 사회복지 시설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것들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고요. 진짜 미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경미 위원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좀 행정이 유연해야겠다. 일단 이렇게 각 시설마다 이렇게 코로나 확진이 생기고 자가격리의 상황들이 아까 그 인터뷰도 나왔는데 여기도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누가 자가격리를 하라 그러면 공간이 없다 이러잖아요. 그럼 이 유연함에 대한 것들이 지금 다 질의를 하고 시청에 전화하고 도청에 전화해서 해결을 해달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지침. 규칙 이런 게 없으니까 좀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한 3일이 걸리는 거예요. 잠시가. 근데 지금 당장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유연성은 일단 이용자를 주체로, 대상을 주체로 먼저 하고 그다음 부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선을 먼저 하는 게 지금 재해 상황이라는 거에 재난 상황이라는 것이 더 먼저 포인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지금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꼼꼼한 매뉴얼들 좀 필요할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센터장님도. 네. 앞에 패널분들께서 다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적극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그러나 제가 하나만 더 보태고 싶은 말씀은 그 취약계층별로 매뉴얼을 만들고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그 위기 대응 이런 지침들이 만들어질 때에 보호하고 있는 시설들, 기관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담들을 주고 있다. 앞에서 본 영상에도 잠깐 나왔잖아요. 발달장애인들은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가뒀다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들만의 방법으로 나가서 에너지를 쓰고 그들만의 또 다른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거나 그러한 환경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관문 걸어 잠근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면회를 안 시키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근데 항상 어떠한 재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대부분 보편적인 것을 기준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또 다른 종류의 재난 상황이 벌어지면 다시금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지침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또다시 취약계층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가 분명히 또 반복될 겁니다. 지금 이 시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다들 코로나19 상황에 처음 당해봤지만 직면해서 그 어려움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회 취약계층들, 뭐 아동, 청소년, 그리고 어르신, 노인, 또 장애인 분들이 가장 요즘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합니다. 좀 더 밀도 있게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먼저 이제 아동 청소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지난해와 올해 지금 군 네이버스가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코로나19 이전보다도 하루에 밥을 한 끼 이상 굶는 친구들 숫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대폭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50%에서 코로나 이후에 약 64%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니 제주에서도 이렇게 밥을 굶는 아이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소식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한테 있어서 네. 학교 급식은 네. 어떤 결식을 막는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교 등교를 중단하게 되면서부터 네. 아동 결식에 대한 우려가 나타난 것은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결식 우려 있는 아동이 코로나 발생 전 2019년 말로 봤을 땐 6,015명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땐 지금 6,387명에게 지금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숫자로는 한 372명이 증가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이 아동급식 사업은 지자체 예양 사업에서 지자체에서 이제 예산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크게 늘지는 못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면서 국비 예산을 올해 8월에 이제 지자체로 이제 내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대상을 또 확대했는데요.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는 6,920명의 아동에게 지금 도에서는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은 하고 있지만 지금 일식 기준이 조금 네. 우리 제주가 조금 작아가지고 지금 현재 제주도는 일식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급식 단가가 5,000원인데요. 다른 지자체 전국 지자체 평균은 5,869원으로 119개 지자체가 벌써 한 6,000원 이상으로 지원하고 네네.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좀 이번에 예산 편성을 잘 하셔서 내년에는 제주도가 7,000원으로 획기적으로 네. 늘려서 애들에게 질 좋은 아동급식을 지원하게 돼서 무척 반갑게 생각하고 도에 감사한 말씀도 좀 네. 전합니다. 코로나 이전보다는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후원이나 지원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그래서 네. 가져가든 이제 밑반찬이든 도시락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지원할 수 있었던 계기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장의 좀 유연함이 아닌가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도 우리 제주도 내 결식 아동들이 6,300여 명이나 된다는 소식인데 또 많은 또 지원과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약간 한계점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현장의 분위기, 현장가들의 실천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마인드는 생각보다 상당히 따뜻합니다. 아마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치만큼 더 많이 굶는 아이들이 뭐 통계에 잡히지 않되 오늘 굶어야 되는 상황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은 또 부모가 차려주지 못해서 굶어야 되는 상황들 그런 것들 모두 현장가들이 커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다만 아이들은 음식을 가지고 재조리하거나 잘 보관했다 먹을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제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한계점. 그다음에 또 하나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이들 급식비 지원이 된다고 김지성 패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나마 넉넉하지 않은 급식비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에서 90%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네. 급식비는 환수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이달에는 몇 % 출석하겠고 언제는 결석하겠다라고 미리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네. 다양한 변수 내지는 급한 일이 있어서 출석을 못 하는데 거기에 등록된 학생들에 대해서 등록된 자녀들에 대해서는 출석률과 상관없이 네네. 뭐 일정 부분 50% 이상만 출석하면 당연히 1인분으로 책정해 줘야 되는 그러한 것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이게 한계점에 대해서 또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또 들으니까 더 와닿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서는 사실 코로나19로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요. 어쩔 수 없는 부모의 실직 등으로 인해서 또 취약계층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또 밥을 굶는 친구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 내년 1월부터예요. 우리 아동급식 전자카드 시스템이 이제 도입된다고 밝혀졌는데 이 정책이 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일단 아동급식 카드가 이게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것들이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되게 꾸준히 건의를 했고, 그러니까 내년부터 수요자의 선택권이죠. 아동의 선택권. 아동이 이제 본인이 이제 카드를 가져 있으니까 아동의 선택권이 넓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결식과 관련한 부분도 어떤 부분에 우리가 모니터링이 가능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 밤 10시 이후에 계속 이 카드가 긁어져 있다. 이게 결제가 돼 있다. 이러면 이 아동이 사용하는 건지 편의점에서 계속 이 어른이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고 한동안 이 급식 카드가 결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이 아동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아동 급식 카드의 긍정성을 보면 일단 아동의 선택권에 대한 풍부함을 줬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게 김지성 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부터 이제 7,000원이라는 급식비 단가가 올라감으로써 그나마 우리가 질에 대한 담보를 좀 해줬다라는 거, 그리고 아동 학대 예방에 체크카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 10시라든가 또 한동안 이 결제가 금액이 걸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아동급식 카드에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강점인데요. 그럼 이 강점을 살리려면 뭘 잘해야 되느냐? 일단 모니터링이죠. 예. 이 아동급식 카드의 모니터링이 좀 정말 잘 이루어져야만이 결식 아동도 예방할 수 있고 아동 학대와 관련한 것도 조기로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내년부터 이게 되면 이제 지자체나 우리 제주시나 도청 이 모니터링의 강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그런 행정력이 좀 모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도윤 교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네, 당연히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더 챙겨야 되고요. 그 챙기는데 이 아동 그 급식 카드, 전자 카드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동안 뭐 어떤 부식 세트라든가 도시락으로 이제 지급을 뭐 했었다고 하면 아니면 뭐 단체 급식이나 근데 카드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느냐 그리고 음식물의 내용 어떤 걸 구입을 하고 또 시간대 그리고 음식물의 양 그리고 구입 비용 그 주 거래처 집이 A동인데 거래처가 C동이다. 그러면 뭔가 이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훨씬 양질의 어떤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걸 갖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의 복지는 현대사회 복지는 데이터로 사실은 승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맞춤형 복지를 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카드가 주는 어떤 낙인감. 그래서 카드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낙인을 주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이 아동 청소년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요즘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 가정 밖으로 내몰리는 우리 아동들이 참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좀 많이 증가가 됐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 내에 밖을 나가지 말자가 있기 때문에 가정 내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와 관련한 그 심신의 피로도가 높아져서 이거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조금 많이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이와 관련한 것들이 쉼터나 보육시설로 입소한 케이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반적인 통계가 가정 밖 통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또 한계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은 매해 한 450여 명 정도가 나온다는 통계치는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발표할 때 보면. 근데 그 안에 학교 밖 안에 이제 가정 밖 청소년이 있는데 과연 가정 밖 청소년 그러면 몇 명이냐라고 할 때는 가정 밖 청소년의 통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 때는 현황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현황이 있어야만이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 밖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 건 쉼터나 보육시설의 현황을 보면 알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몇 명이냐라고 할 때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가정 밖 청소년이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구나. 네, 네. 이렇게 현황도 모를 정도면 상당히 심각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내년에라도 우리가 가정박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현황만이라도 파악하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네,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스텝 파워, 현황 파악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관장님, 지금 가정박 청소년들 지금 쉼터 또 자립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어떻게 좀 충분한가요? 어떤가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가정박 청소년 쉼터가 도내에는 4개소, 중장기 쉼터 같은 경우는 4개소에 32명이 정원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 증가하면서 가정 밖으로 나오는 청소년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 쉼터에 대한 문의도 계속 오고 있지만 정원이 이미 다 차 있어서 받을 수 없는 현실이 지금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제주시에 있는 지금 쉼터들이 여자 단기, 뭐 남자 중장기 이런 분들이 전부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주시권 중에서 건입동, 삼양동에 있다 보니까 서쪽 지역, 한림, 애월, 뭐 외도, 노형동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런 쉼터에 입소하려고 해도 네네. 전학을 해야 되는. 근데 전학이 또 쉽지 않습니다. 많죠. 예, 네. 전학하는 학교에 그 학교로 또 갔을 때 네, 쉼터에서 전학 온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쉼터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만일 쉼터 자체를 늘리면서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고요. 또 생긴다면 좀 서쪽 지역이 제주시 같은 네, 경우는 네. 서쪽 지역에 좀 쉼터를 마련해가지고 권역별로 좀 애들이 자기 지역 학교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네, 네. 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립과 관련해서는 그 청소년 쉼터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아동보육시설, 그러니까 보육원에 있는 애들하고 지원이 다릅니다. 아동보육시설은 퇴소하게 되면 정착금으로 자립 정착금으로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네. 또 자립 프로그램 이용으로 3년간 각 아동별로 30만 원씩 지원이 가능한데 청소년 쉼터에 있다가 퇴소하게 되면은 1인당 50만 원 이내에 자립 프로그램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근데 작년에 올해 처음으로 그래도 제주도정에서 가정박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가지고 예산까지 편성해서 주거 정착금이라고 해서 퇴소할 때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원래 지원받은 사람은 딱 한 명에 불과합니다. 왜일까요? 알아봤더니 심의위원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행정이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거치고 그 과정을 다 거치다 보면 1개월 이상 걸립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군요. 근데 집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 한 달 동안 비워두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집을 계약해놓고 기다려주세요. 돈 나올 때까지. 그게 한 달 이상이 소요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예, 네. 현실적으로 이게 지원이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좋은 정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정책과 예산까지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행정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면 뭐 그 기간을 짧게 갖는다든지 네, 네. 아니면 쉼터를 좀 신뢰해서 사전에 뭐 부적절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거를 검토하고 네. 담당 부서에서 좀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군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아동보육시설처럼 보육원처럼 정착 자립금으로 그냥 퇴소하게 되면 500만 원을 지원하는 형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뭐 말씀드린다면 이제 쉼터에 있던 애들이 퇴소를 하게 되면은 뭐 두 가지죠. 보통 뭐 보육원도 마찬가지지만 대학 입학이나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사회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조리사 과정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한 과목당 60~70만 원. 그리고 요즘 인기 있는 드론 국가 자격증 같은 경우는 250에서 300만 원. 가정박 아이들한테 이 금액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가정박 청소년도 사회로 잘 진출할 수 있게 이런 자립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자격증 과정에 대한 지원이 좀 더 내년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면 네.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요. 실효성 있는 또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 또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약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제도적으로? 네.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정박 청소년들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아, 네.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그 친구들은 아팠고 학대를 경험했고 실망했고 다쳤고
여러 사람에게 소외를 경험하다 어쩌다 그래도 쉼터를 가거나 누군가를 지도할 선생님을 만난 친구들은 불행 중 다행히 구세주를 만난 케이스고 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반복되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성인으로서의 소외된 사람, 계속 다치는 사람, 계속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러한 친구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지금 모두 다 이것이 필요하다. 정착지원금도 더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 취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자격증을 따는 데는 돈이 이만큼을 드니 어떻게 엄두가 안 난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자립지원 어떤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나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꼭지대로 넣는 거예요. 하나의 어떠한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어떠한 그 자격증 과정을 어떻게 지원한다. 주거정착금은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얼마나 한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 체험 프로그램으로 그치는 어떤 취업을 대비하는 자립 프로그램이 아니고 산업체하고 연계를 하는 거죠. 산업체 사장님과 쉼터의 소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가서 매칭을 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겠으니 이 기관에서 채용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든 꼭지들을 모아 놓을 어떠한 그 장착이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화, 인식 개선, 뭐 여러 가지 지원 대책 같은 다 필요하다는 얘기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점점 이제 우리 요즘 사회가 저출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가 이제 고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 이제 아동 청소년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제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만 봐도 곧 이제 고령화 사회인데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른들 또 어르신들 모두가 좀 행복하고 아름다운 제주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분들이 지금 또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노인 돌봄과 복지에도 새로운 좀 패러다임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도 많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어르신들 코로나19 상황도 겁나지만 사실 이 고립된 외로움이 더 크다, 더 무섭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관장님 그런 얘기들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 지역에서는 제가 네. 들은 바로는 경로당이 문을 닫고 복지시설이 문을 닫았을 때 네. 어르신들이 버스 정류소에서 만나서 담소를 나눈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버스 정류장. 예, 저희 네. 직원이 전해드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참으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때가 작년 여름쯤이니까 더우니까 그래도 버스 정류소 가서 서로 안부는 확인하고 싶고 네. 애기 나오는데 서로의 집을 가는 거는 서로 또 부담이 되고 그렇네요. 그러면 갈 곳이 없으니까 버스 정류소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 자주 나온다. 이 얘기를 저희 직원이 이제 다니다가 어르신 만나 뵙고 들었다고 하면서 와서 정말 안타깝다. 이 많은 시설과 좋은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갈 수 없어서 어르신들이 서로 안부는 확인하고 싶고 왜냐하면 돕고 혼자 사시는 분들 그렇죠. 옆집에 친구분이 잘 계신지 확인은 하고 싶고 물론 전화도 합니다만 네, 네. 만나서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버스 정류소에서 담소를 하다 다행으로 버스 정류소가 우리가 괜찮아서 다행이구나 직원하고 그렇게 그냥 농담으로 하면서 하긴 했습니다만은 너무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코로나 초창기에는 저희 같은 경우도 도시락 배달 어르신들한테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는데 다 비대면으로만 하라고 네, 하다 네. 보니까 도시락이 갖다 주는 그 도시락이 갖고 있는 의미는 식생활뿐만이 아니거든요. 가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안보 네. 확인, 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걸 받아와서 저희 직원들이 또 그 이야기도 하고요. 조치를 하고 네. 그러는 건데 비대면으로 하라고 놓고만 가라고 현관문에 놓고만 가라고 하니까 이 취지가 다 무산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만 또 현장에서 어려웠던 거는 노인 돌봄 서비스 기관에 있는 요양보호 선생님 확진이 걸려가지고 그 기관 자체가 전체적으로 전부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 네, 네.
그 수많은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물론 가족이 어느 정도 돌봄이 되는 가정은 괜찮습니다만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이어서 가정 돌봄이 가족이 돌봄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해가지고 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우리 지역별로 네트워크가 돼 있어가지고 타 기관에서 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끔 물론 그에 따른 건보랑 수가 문제, 행정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지금은 재난 상황이란 걸 좀 감안하시고 돌봄이 먼저이지 행정이 먼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위기 속에 내몰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특히 우리 어르신들 이 먹는 것도 좀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먹거리 돌봄 이 관련해서 좀 주목받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좀 해주시죠. 저는 노인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일하는 사람이고 네. 이제까지 늘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강조하는 게 딱 두 가지. 어르신 절대 식사 거르지 마세요. 네. 잘 드셔야 됩니다. 뭐든 잘 드셔야 됩니다. 하나, 두 번째. 체면을 불구하고 넘어지지 마세요. 다치지 마세요거든요. 네. 길 가다가 어지럽다. 아, 내가 체면 생각하다가 넘어지면은 어르신만 손내니 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꽉 붙잡고 나 좀 잡아다오라고 얘기하라고 네. 말씀드리거든요. 이렇듯 어르신들은 식사가 곧 사회의 어떤 그 사회와의 과정의 연속이고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고 그리고 내 건강을 챙기는 시간이세요. 근데 먹거리 돌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도시락 배달로도 이루어지고 무료급식으로도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든 먹거리 돌봄은 반드시 필요하고 점점 더 확장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어르신들 지금 저희 주간보호센터에 오시는 분들 월요일 날 아침의 모습이 저희는 그냥 흔히 우스갯말로 어제 하루 종일 어디 가서 밭에 가서 밭일 매다 오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요일 하루 센터를 쉬는 동안 식사를 분명히 소홀한 것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군요. 그리고 월요일은. 이 어르신들은 내 몸 하나 챙기자고 시장 보고 알뜰살뜰 챙겨서 네. 끓여 잡수지 잘 않거든요. 네. 있는 반찬 가지고 대충 드시기도 하고 덜어는 내 몸이 천근만근이니 저녁을 거르고 차라리 잠자리에 드는 어르신들도 있으세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를 어떻게 누가 하느냐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꼼꼼히 더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우리 어르신들 좀 챙겨주시고 안부 전화도 좀 많이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저희 JIBS 뉴스를 통해서도 좀 보도가 된 안타까운 소식이 좀 있습니다. 이 요양원 관련해서 학대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떤 분은 그래서 요양원이 좀 지옥이다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안타까운데 이런 일들 좀 일련의 사태들을 좀 보셨지 않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원래가 유난히 그런 것 같아요. 요양원에 있는 학대 사건이 기사화된 게 좀 많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어르신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요양원과 요양보호사에게 일단 감사를 먼저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 노인 장기 요양이 일단 수가로 운영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바우처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 민간 바우처로 운영돼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향후 20년 후에는 노인의 비율이 35%,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은 이제 노인일 확률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민간에서 다 맡아 하기에는 이제 좀 다른 패러다임이 좀 전환돼야 될 시기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는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화는 있어야 된다면 우리가 공공의 영역은 또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지금 장기 요양으로 인해서 보험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요양시설을 어떻게 공공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도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와 처우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용자의 권리와
보장받기가 어려운 구조도 함께 이렇게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요양보호사에 대한 권리적 차원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네, 네. 이러한 제도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는 공공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네, 네. 때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서귀포시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요양원이 또 가야 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이제 이렇게 틀을 잡아가야 되고 동네에서 이게 마을 돌봄이라든가 지역 돌봄을 또 그대로 두 축을 잡아가야 네, 네. 지금 현재 이 노인께 그 요양이라든가 돌봄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관의 역할을 어떻게 절충하고 네. 이것을 녹아낼 수 있는가가 지금부터 논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중요한 부분들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이제 확대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요. 문제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게 좀 교수님 문제로 나오는 건가요? 그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네. 연대판 뭐 고려장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참 이런 말이 나오는 부분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네. 요양원 제도의 그 노인 장기 요양원 보험 제도에서 사실은 가정이나 또는 자녀가 돌볼 수 없는 노인 어르신들을 국가에서 돌본다. 네. 그런 인식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어떤 민간 부분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인식은 이제 국가에서 이걸 좀 책임지려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 이런 분위기로 좀 가야 되고요. 물론 네. 일부긴 하지만 요양시설에 맡겨놓고 찾아뵙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 게 전부 주가 주된 부분 나오는 건 아주 안타깝고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 제도의 문제는 어떤 세세한 건 여기서 다룰 수는 없겠지만 네. 이 제도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완벽한 제도는 없잖아요. 예. 그 노인 당사자, 그 당사자의 어떤 삶의 질보다 그 해당하는 가족의 부담 감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해당되는 당사자의 삶의 질의 목적을 둬서 제도를 시행해야 되는데 네, 네. 그 가족의 힘든 점만 부각되다 보니까 약간 이 당사자의 어떤 서비스에 대한 소홀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개선의 여지가 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쉼터도 지역에 편중이 있다 그러는데 이제 노인 어떤 요양시설도 시설 지역에 편중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없는 지역의 어르신들은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영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아까 장기 요양보험 제도인데 그럼 이게 과연 공적인 책임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 사적인 책임이냐 이런 부분으로도 헷갈리는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 공적 책임과 그리고 어떤 그 민간 시설이나 아니면 다른 거 마찬가지겠지만 서비스의 질을 어디까지 제공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그것까지 이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쯤 한번 그 조사해서 개선할 네네.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자, 그런 부분까지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인 돌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 요즘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어렵죠. 그래서 JIBS 포럼으로 제주의 복지를 말하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장애인과 관련된 이야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또 어렵죠. 앞서 우리 화면을 통해서도 발달장애인 이야기도 접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장애인들의 생활.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더 어려워졌죠. 우리 김경미 의원님.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소한 일자리죠.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이 소소한 일자리, 뭐 인권 강사라든가 아니면 가서 본인 동료 상담 네. 이러한데 다 대면 일자리거든요. 그렇죠. 네. 대면 일자리들이 전부 이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네, 돼서 네. 그나마 조금 받았던 이게 용돈처럼 받았던 것들이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네, 네. 돼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다라는 네. 거. 예. 그리고 그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서는 확진이 됐을 때 아까 우리 전반에도 말씀을 다 하셨지만 이게 활동 지원과 관련한 안전에 이란 얘기 그리고 가장 일상에서 제가 좀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고강도 사회적 거리를 두지만요. 이렇게 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12세 이하라든가 네.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은 그 활동 지원사하고 같이 식당에 갈 수 있는데 예외거든요. 4인 이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장애인 4분하고 활동 지원 한 분만 갔는데도 식당에서 거부를 당해요. 네. 4인
상이 넘었기 때문에 예. 넘어가니까요. 아무리 예외라고 얘기를 얘기를 드려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도 있고 확진됐을 때 누군가 나를 함께 갈 수 있는 활동지원사의 안전 때문에 내가 지금 2주간의 격리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도 있고 일상생활마저도 활동지원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식당에서는 안 됩니다. 4명까지입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설득하다 지쳐서 이제 이렇게 못 가는 일상생활까지 제약을 받는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제약까지 있어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식당에나 이런 그걸 좀 공지를 하든지 이 내용을 좀 파악을 좀 해줬으면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같이 이게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가는데 그 얘기도 해요. 그러면 4분의 1분입니까? 1대1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은 대부분이 1대1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8명까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방역당국도 아니고 이걸 참 이게 물어보니까 그분들도 다 하나같이 알아보고 전화하는데 아직까지 전화를 못 받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정말 실생활에 이렇게 숫자까지도 우리가 조금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디테일한 너무 부분도 어려워요. 필요하네요. 예. 또 저희 또 홍보가 더 필요하겠다. 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이 고립, 외로움, 또 뭔가 단절감 이런 것들이 감염병 확산보다 더 어렵다, 힘들다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우리 장애인분들 이야기하십니까? 발달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현장가의 얘기에 따르면 네. 장애인들을 집안에 가둬놓는 게 그러니까 밖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활동을 해야 되고 이 계속 발달의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그러한 훈련과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친구들인데 네. 방역 지침을 따른다고 폐쇄하고 갇혀진 공간에서만 지내는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게 돌발 행동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고 남는 에너지를 뭔가 긍정적인 데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문제 행동이 더 커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부모님 또는 돌봄 제공자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방역 지침을 쭉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3가지가 두드러진 어떤 문제로 나타나는데 첫째가 건강이 악화됐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지 못하고 나름대로 갇혀진 공간에서만 있고 병원 진료가 훨씬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대요. 병원에 자유롭게 못 가고 그러다 보니 건강관리의 악화를 지금 반복하고 있고 두 번째, 이 아이들이 교육 서비스, 복지, 돌봄, 일자리 이런 것들이 축소되면서 사회성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발달이 오히려 성장하지 못하고 퇴행하는 역행의 효과. 그래서 그 효과로 드러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돌발 행동, 문제 행동. 3번째가 코로나19에 노출되었을 때 이 취약계층 발달장애인들을 달리 돌봐줄 어떠한 장치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격리 조치가 되었든 치료의 과정을 거쳐야 될 때 의사소통이 안 되고 절대적인 밀착 케어가 필요한데 그것이 안 되니까 격리하는 공간에서의 어려움,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이렇게 대충 3가지로. 근데 이 3가지로 함축은 되어 있으나 그림이 그려져요. 실제로 우리 제주 지역의 발달 장애인도 증가 추세네요. 매년 증가한 추세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 관련된 자립 지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관장님. 네. 네,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사실 제주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많이 확충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내년에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개관을 또 앞두고 네. 있어서 더욱 기대도 되고요. 서비스가 확충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읍면 지역으로 갔을 때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읍면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자립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장애인도 선택권을 활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읍면 지역의 복지시설,
프로그램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요. 지원 프로그램이나 일자리까지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제주가 발달 장애인 인프라가 타 지역보다 높은 편이긴 하지만 네. 지역적 편중, 읍면 지역에 있는 성인 발달 장애인 위한 지원 서비스나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현실이군요. 아주 있습니다. 열악하네요. 네,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그럼 이런 뭐 돌봄 공백이라든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현 교수님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들이나 또 장애인 어떤 보호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라는 거죠. 지금처럼 그냥 막연히 그냥 그 어떤 시설에서 아니면 그냥 정부지나 지자체에서 요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제공하는 서비스가 타당할 거냐라는 거죠.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처럼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요. 사실은 디테일하고 더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네. 돌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백신을 맞을 때도 백신의 효과를 기다리는 그 몇 개월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효과가 나오니까 맞으니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쭉 한 몇 개월이 걸리더라도 정말 장애인들을 위하거나 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돌봄 서비스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소에게 무엇을 먹여야 가장 좋다는 토론에 세월을 보내다가 소를 굶겨 죽었다. 예, 풀 한 짐을 메어다가 먹이는 것이 100배의 이름보다 나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만 하지 말고 빨리 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걸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의 그 돌봄 인력들이 있습니다. 활동 지원사라든가. 돌봄 인력이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2배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그 어떤 네.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아까처럼 가정에서 부모 혼자 못 돌보는 상황이 되면 누가 투입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시간이 오래 그것도 좀 걸리겠지만 돌봄 인력을 빨리 어떻게 보면 배출하는 것들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한두 달 몇 개월 걸리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좀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이제는 고민보다는 좀 행동해야 할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개선 대책들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김도현 교수님부터. 알겠습니다. 네.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의 미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는 서로를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책에서 국가적 재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삶을 네. 가장 먼저 덮친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은 더 어려운 재난에 취약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지금의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 재난 상황을 겪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건데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요. 지금의 제공되는 형태, 방법들을 또 한 번 재정리해서 매뉴얼화 시켜서 이런 상황이 다시 생겼을 때 이 내용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네. 부분. 그냥 이제 제공하고 나서 시간 지나니까 끝났다 이게 아니고 네. 그걸 하나하나 기록해 놨으면 좋겠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기록해 놓으면 그게 진짜 실제 필요한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매뉴얼이 예, 예, 예. 되겠다라는 말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관장님. 네. 네, 교수님 말씀 동의하고요. 좀 더 구체적이고 장애 유형에 맞는 매뉴얼과 지침이 우선 필요하겠고 네. 두 번째 이제 셀프 케어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셀프 케어? 예, 자기 관리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과 사전에 이런 네. 코로나든 재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셀프 케어 프로그램들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고요. 세 네. 번째로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가 좀 개발이 필요하겠고요. 온라인 상담, 지금 현재 각종 사회복지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데요. 비대면 프로그램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돼가지고 안착화가 되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 부분까지 짚어주셨고요. 우리 고경혜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에 김지성 원장님께서 장애 유형별 지침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인에게 맞는 옷을 제작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운동을 하라 그러면 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치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노인도 광의의 장애인에 들어갔는데 노인 요양시설에서 마스크 의무화됐을 때
입소한 어르신들 마스크를 씌우는 것에 벗어나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심신이 미약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기에 불편한 분들은 제외할 수 있다라는 한마디 문구를 받아내는데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우리가 재난 상황에서 선후 완급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해도 될 일,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미뤄도 될 일.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알아보고 전화해 준다는데 전화가 안 와요. 우리는 기다리다가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네, 딱 와닿습니다. 네, 장애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개선 대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경미 의원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지진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진을 하게 되면 어떻게 취약계층을 피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매뉴얼이 아무리 나와 있어도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동휠차 탄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재난 매뉴얼이 현실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의 구조가 맞아야 돼요. 네. 근데 우리 건물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매뉴얼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면 비상 이렇게 하는데 그 계단 또 어떻게 올라가지부터 시작해서 매뉴얼이 재난 매뉴얼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재난 매뉴얼이 많다. 네. 이번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재난 매뉴얼이 취약계층에 정말 눈높이에 맞고 현실에 맞는 걸로 네, 네. 돼야 된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참 안타깝지만 또 그런 면에서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또 재정비할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돼줬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앞서서 이제 저희가 우리 아동, 또 청소년, 또 노인, 장애인까지 또 취약계층에 대한 또 복지 개선 문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사실 최일선에서 또 이렇게 복지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 사회복지사분들의 이야기 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처우라든지 이런 환경 개선 필요하다, 열악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요. 고충이 요즘에 너무 많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고경희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직접 또 계시니까 할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사회복지사들에게도 코로나19 상황은 네. 처음입니다. 처음이시죠. 모두 당황했어요. 근데 네. 당황했다고 저희가 사회복지 실천을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되는 네. 것이었죠.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서로 갈등이 생기기는 했으나 분명히 마음 다잡았고 차곡차곡 다가갔던 시간들을 돌이켜 봅니다. 네. 코로나19 초기에 낯설기만 했던 비대면 의사소통, 업무 추진 이런 일들을 그 현장에서 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연 우리가 이거를 수행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수행하지 못하면 발달 장애인들이 어떤 정서 불안으로 오는 돌발 행동 그리고 요양시설의 면회 차단에 따른 폭주하는 민원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맨몸으로 받았어요. 저희 요양시설의 한 보호자분은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리겠다고 그러면서 대충 이제 욕설이 나오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죄송합니다. 방역 지침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일정 부분 지나니 어느 정도 저희들에게는 다시 그게 일상이 되었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 네. 충분히 사회복지사들이 수고와 노고 덕택에 일선에는 큰 문제 없이 작동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법이 제정이 돼 있잖아요. 2012년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위한 법률을 제정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좀 안타까운데 어떻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관장님?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복지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다양한 형태의 복지 사업들이 생기고 다양한 형태의 종사자가 각양각색으로 생기다 보니까 일률 보편적인 처우 개선이 나오기가 참 어려운 게 지금 네. 현재 우리 현장의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양적 팽창은 결국은 예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적으로 복지수에 따라서 사업은 확장됐으나 그에 따른 거기 근무하는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에는 그만큼의 많은 양의 예산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손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도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법률이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중심적인 운동을 통해 가지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12월 2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그 주요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광역시도, 기초지자체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호로만 외치던 그런 임금 협상을 정부, 지자체랑 공식 협상 테이블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좀 더 다양한 분야에 있는 우리 종사자들이 처우를 논의하고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저도 함께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경미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좀 슬픈 게 뭐냐면요. 네. 사회복지사 처우를 아직까지도 우리가 아젠다로 올라온다라는 게 네. 너무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 현장에 아니신 분들은 아직도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건요. 제도나 법이 잘 정착을 하려면 따라가는 건 예산입니다. 네.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되지 않는 한 앞으로 이게 아까 처우개선위원회가 됐다 하더라도 네. 내년에 또 이 아젠다가 나올 수 있고 내후년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걸 두 트랙을 좀 본다면 하나는요. 이 처우에 대한 부분이에요. 생계형을 만들면 안 된다. 네. 생계형 사회복지사는 안 된다라는. 그래도 이분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들은 탄탄하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럼 두 번째 근로환경이거든요. 근로환경에 대해서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사회복지 현장가들은 알 겁니다. 사회복지사로 내가 채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일을 정말 많이 합니다. 회계 민간보조 시스템 입력해야 되고 국가에서 하는 이 나라 회계에 다 해야 됩니다. 내가 행정으로 왔는지 정말 사회복지사로 왔는지 헷갈리는 현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정과 관련한 전담이 있어야만이 결국은 우리 이용자들에게 질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권리 옹호적인 게 어쨌든 갑질 문화에서 보호할 수 있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근로 환경까지도 일가정 양립까지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복지 현장을 좀 꿈꿔봅니다. 네. 우리 복지 수준은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우리 또 사회복지사들의 환경은 또 여전하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수님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좀 네. 어떤 게 필요하다 보세요? 영화 대사 하나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영화 올드보이에 보면 이런 네. 대사가 나옵니다. 당신의 진짜 실수는 대답을 못 찾은 게 아니야. 자꾸 틀린 질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라는 질문이 질문. 들렸다. 네.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있어서 개선에 있어서 사실은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관장님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예산이죠. 네. 예산을 투입할 때 어떻게 투입할 거냐, 어느 만큼 투입할 거냐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그 사회복지사협회 부설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실시한 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실태 조사, 물론 인건비를 제외했습니다만은 연구를 실시해 보니까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노동 환경에 대한 명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 아까 우리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휴가 갈 때 1년간 휴가 가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네, 다 알고 있죠. 근로기준법. 네. 알면서도 휴가를 못 가요. 소멸되는 거 알면서 휴가를 못 간다는 것은 그만큼 첫 번째 인력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적절한 인력 파악이 필요하고 적절한 인력이 제공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서 초과 시간 근무의 어떤 제한이라든가 또 초과 시간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휴무라든가 수당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고 있는 거죠. 휴무를 주려고 그랬는데 또 갈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가게 되면 남아있는 종사자가 그 휴가 간 사람들 대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처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걸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영화 올드보이도 얘기했지만 명확한 구체적으로 정확한 질문을 통해서 그 처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만 또 이런 반복되지 않겠죠, 이런 네네. 문제들이. 네. 누구나 우리 복지 서비스의 수준 높은 질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또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의 또 만족도, 또 행복감도 높아야 또 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함께 해보면서요. 좀 어떻게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노력들 어떤 게 좀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지 네, 한 말씀씩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경미 의원님.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예산과 관련한데요. 그 사회복지사 지금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좀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좀 변화를 시켜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사회복지사 처음 채용할 때도 3급, 4급, 5급 각 기관마다 다 달라요. 급이 채용하는 급이 다 다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그러니까 5인 미만은 또 급이 또 낮으니까 열악한 데는 사회복지를 더 채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네.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래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좀 전폭적인 좀 개선의 방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가요. 1조가 넘었다 그러거든요. 사회복지 예산 1조가 넘는데 좀 찬찬히 들어보면 국비와 도비의 매칭이 이게 제주도가 정말 많아서 결국은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국가의 사업에 도비를 넣었기 때문에 이게 1조의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데 제주형 사회복지 그러다 보니까 제주형 사회복지 모델을 연구를 하지도 못하고 발굴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주는 타도시하고 정말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형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한 것들을 좀 발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주도민, 취약계층을 뛰어넘어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사회복지 부분에 좀 함께 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이 역량을 갖추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면 네. 더더욱 질 좋은 사회복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노력들 필요하세요? 네, 아까 앞에서 좀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런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그 사회복지 인력의 확충, 물론 사전 조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사회복지사의 소진 예방을 위한 안식어리야 등 이런 게 제공이 필요합니다. 소진해서 사회복지사가 그만두면 신규 사회복지가 와서 다시 서비스에 대한 교육시키고 이 비용이 그리고 그 교육할 동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의 어떤 피해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소진 예방 사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시간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현실화 이런 것들이 동반이 돼야 그러면 아마 이런 게 동반이 되면 상당수는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고경혜 센터장님은요? 네. 사회복지사가 행복하면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는 분명히 행복합니다. 비례합니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하려면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되고 일한 것만큼 보상받아야 돼요. 네. 근데 당연한 건데 그게 자꾸 10년 넘게 안 되고 있고 지금도 토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욕심 없습니다. 그냥 사회복지사들에게 정확하게 연차 챙겨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시간외를 시켰으면 시간외를 주시던가 네. 아니면 시간에 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도록 네. 인력 충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인프라가 많이 확장됐기 때문에 물론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직능별로 예산이 부족해서 인건비가 들쭉날쭉은 한데 조금 전에 김경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어떤 인건비 가이드라인 안에 우리도 들어있다라는 안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사들이. 우린 뭐지 우린 외곽이야. 이런 마음들이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많고요. 사회복지사의 소진을 김도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진되기 전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거냐 하면 가정에 가서 가족들에게 히스테릭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의 가정도 중요해요. 그럼 사회복지사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자녀요, 아내요, 남편이요, 아빠고 엄마예요. 이들의 가정도 소중히 지킬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의
양립의 관점에서도 네, 네.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지성 관장님. 네. 네, 코로나19 이후 사회복지사들에게 요구되는 게 참 많아졌습니다. 뭐 정신건강 영역까지 챙겨야 되고요. 때로는 비영리 마케팅도 해야 되고요. 또 영상편지,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영상편지 기술까지 다양하게 지금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는 되고 있는데 네. 업무량을 주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비대면이라는 거라든지 지금 코로나를 따라서 더 많은 요구를 하면 그에만큼 인력의 확충이나 과감한 사업 축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논의할 때가 되었다.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요.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질병관리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재택근무제가 일반 사업장들은 많이 적용이 되었는데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행정에서 이거에 대한 요구하는 지침을 안 주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 된다. 그 논란으로만 하다가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판정을 받고 재택근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가격리에 준하는 상황에 있는 직원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기관이 유연하게 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체계적인 기준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필요에 의해서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급병가, 장기 군속 휴가, 백신 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할 때가 저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네, 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질병보험도 가입시켜주고 있거든요. 뭐 그것까지는 저희가 좀 무리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최소한의 질병보험, 실비보험 정도는 공무원처럼 좀 복지사들한테도 네, 적용이 네. 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사회복지사들의 그런 환경이나 처우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공감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함께 좀 노력해야 될 부분들 또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JRBS 포럼으로 우리 제주 복지를 말하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우리 제주만의 복지가 좀 필요하다. 제주형 복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좀 정리를 하면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형 복지 서비스 이제 코로나19 시대잖아요. 어떻게 발전돼야 나가야 될지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고경혜 센터장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주형 복지는 지역사회 내에서 평범한 일상이 곧 복지 서비스와 연계되는 그러한 서비스들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내가 사는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네. 그 동네 어기어기에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복지센터가 있든 아니면 어떤 보호센터가 있든 돌봄을 지원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서 내가 구좌읍에 살면 구좌읍 내에서 모든 게 해결되고 내가 연동에 살면 내가 연동 내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려면은 제주의 전통적인 어떤 동네 문화, 삼촌 문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살려서 크지 않지만 내실 있는 그러한 복지 실현들을 실천 사항들을 고민하고 그런 네, 것들을 네. 추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제주형 복지 서비스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 것인가? 우리 김지성 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코로나와 맞물려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막 확산되었을 때 대구 사회복지서비스원이라는 곳에서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모두 얘기했듯이 돌봄 대상자가 확진이 났을 때 또는 뭐 대상자가 확진이 났을 때 어떻게 방안이 없었습니다. 근데 대구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런 가족이나 자가격리로 혼자 고립된 아동, 노인, 장애인을 돌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를 모집했습니다. 그 예산은 공동모금에서 민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래서 각 가정으로 때로는 시설이 이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돌볼 종사자가 없는 거예요. 전부 자가격리. 그럴 경우는 시설로 투입해줬고 가정으로 투입해줬습니다. 이제 제주에서도 이제 곧 제주 사회서비스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제주 사회서비스원에서 할지 도정에서 따로 준비할지 모르겠지만 이번만큼은 제주도도 긴급 돌봄 서비스 체계가 좀 마련되어가지고 네. 어떠한 코로나로 해서 돌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서 바로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우리 김도윤 교수님은요? 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떤 복지 서비스의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구나. 네. 특히 우리 섬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모든 도민이 사실은 이
재난의 위험상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은 코로나19 이 상황을 겪으면서 모든 도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고민해야 될 때 아닌가라는 거죠. 인구가 한 69만 정도 되는데 네. 69만 정도에 맞는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고 대표적으로 하나를 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아동 청소년 쪽에 말씀을 하나 드릴 건데요. 여성 청소년들의 어떤 여성용품 지원이라든가 지금 여성들의 생리는 사실은 선택이 아니거든요. 네. 여성이 삶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겪는 어떤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여성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에 생리권을 건강하게 누리지 못하면 여성의 삶의 질로 뭔가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한도 그때가 언제가 가장 지원이 필요할 때냐 그러면 당연히 청소년 시기라는 거죠. 여성 청소년은 사실은 저희 그 인구를 볼 때 뭐 한 2만 4천 명, 2만 한 6천 명 정도 됐대요. 네. 그럼 1인당 한 13만 원 8천 정도 지원을 하게 되면 한 36억이면 되거든요. 아, 네. 제주도에 아까 의원님이 하셨지만 복지예산 1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이런 것처럼 이제는 보편적으로 가야 될 시기다. 특히 제주 사회는 가능할 네, 수 네. 있는 섬이라고 하는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보편적 복지에 대한 강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미 의원, 우리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일단 이번 민선 7기가 가장 말을 많이 했던 게 복지특별도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민선 8기도 복지특별도라는 지향점은 좀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러한 포럼이 개최되는 가장 큰 이유가 현장에 있거든요. 네. 그럼 복지특별도를 가기 위해서는 소통을 가장 중요한데 민간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복지특별도를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치성 관장님도 얘기했지만 사회서비스원이 제주도에 생기니까 그 큰 축을 가지고 민간 거버넌스와 함께 뭘 해야 되냐. 저는 우리 제주형 통합돌봄에 대한 구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주형. 그러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전부 오늘 앞에서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의 부족한 분들을 좀 채울 수 있는 것들. 결국은 저는 이제 지향점은 복지특별도다. 네. 그렇게 나아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제주만의 또 제주형 복지 서비스, 네, 맞춤으로 보편적 복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우리 제주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냥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이야기와 또 여러분의 생각들이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또 희망이 돼줘야 됩니다.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만이 또 안전판이 되어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또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이 시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 필요하고요.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JRBS에서 여러분과 함께 마련한 JRBS 포럼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또 제주 복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 마 할 수